1982년 어느 밤 이스라엘 화물기가 이란으로 날아갔어. 적국한테 무기를 실어서 5억 달러어치를. 이란 혁명 상년 만이야.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토우 미사일이랑 F4 부품을 넘기고 있었어. 기록에 따르면 이란 전투기 부품의 80%가 이스라엘을 거쳐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거야.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한테 미사일을 쏘고 있어. 2025년 6월에는 12일 동안 직접 전쟁까지 벌어졌지.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군사시설을 때렸고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발에 드론 1000기 넘게 쏟아부었어.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 공습을 재개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죽었어. 당연히 이 두 나라는 원래부터 원수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두 나라가 한때 같은 편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같은 편이 아니라 같이 미사일을 만들고 같이 석유를 팔던 사이였어. 이야기는 기원전 5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을 풀어준 거야.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도 다시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 기록에 따르면 키루스는 유대 경전에서 메시아로 불린 유일한 비유대인이야. 유대인 입장에서 페르시아는 적이 아니라 은인이었던 거지. 이 우호 관계가 무려 2500년을 이어왔다. 페르시아가 이슬람화된 뒤에도 유대인 공동체는 이란 땅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고 불과 2년 뒤인 1950년에 이란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 무슬림 국가로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표부가 들어섰고 엘알 항공이 테헤란, 텔아비브 직항편을 띄웠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벼르던 그 시절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우방이었어. 경제적으로도 한 몸이나 다름없었지. 1968년에 에일라트에서 아슈켈론까지 254km짜리 송유관을 같이 깔았어. 이름이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50대 50으로 투자한 합작사업이었다. 이란산 석유를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유럽에 파는 구조였는데 이란은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아꼈고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했어. 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거야. 군사 쪽은 더 놀라워. 미국이 당시 최첨단 전투기였던 F-14 톰캣을 이란에 80기나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이거 미국 해군 주력기였는데 미국 외에는 전 세계에서 이란만 이 전투기를 가질 수 있었어. 거기에 AIM-54 피닉스 미사일 284발까지 같이 주문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따로 있어. 1977년 7월 이란 두 국방장관 하산 투파니안 장군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랑 외교장관을 만나서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비밀작전에 서명했어.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란이 현금 3억 달러에 석유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 대형 계약이었다. 이란 시르잔에는 미사일 조립시설이, 라프산잔에는 시험장까지 지었어. 지금 서로한테 미사일 쏘는 그 두 나라가 한때 같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건 마치 삼성이랑 애플이 한때 같은 공장에서 반도체 만들다가 법정 소송하는 거랑 비슷한데 스케일이 국가 단위야. 그리고 이 무기 기술은 이 두 나라가 적이 된 뒤에도 살아있었어. 그런데 이 2500년짜리 우정이 단 하루 만에 끝장났어. 한 남자 때문에. 이란의 팔라비 국왕, 그러니까 샤는 1963년에 백색 혁명이라는 걸 시작했어. 나라를 서양식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거였지. 토지를 개혁하고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고 교육제도를 싹 바꿨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 그런데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랐어. 왕은 서양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정작 석유로 번 돈은 왕실과 측근한테 몰렸다. 테헤란 시내에는 고급 호텔이랑 서양식 극장이 올라갔는데 지방 농민은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했어. 빈부격차가 벌어질수록 국민 불만은 커졌지.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사바크라는 비밀경찰이 잡아갔어. 사바크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CIA가 훈련을 도운 비밀경찰인데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고문하고 실종시키는 기관이었다. 이란 국민한테는 왕의 서구화 정책이 곧 감시와 탄압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샤를 도운 나라, 자기들을 탄압하는 비밀경찰을 훈련시킨 나라였어.
미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샤는 외국 언론 앞에서는 근대화의 아이콘처럼 행동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한편 이때 이란에는 호메인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어. 그는 샤의 서구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추방당해서 15년 동안 해외를 떠돌고 있었지. 그런데 이란 안에서 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호메이니의 목소리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1979년 2월 11일 혁명이 터졌어. 호메이니가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란으로 돌아왔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대마저 중립을 선언하면서 팔라비 왕정은 무너졌어. 샤는 미국으로 도망갔고 이란은 하루아침에 이슬람 신정국가로 바뀌었다. 호메이니가 집권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한 거야.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표부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 야세르 아라파트한테 넘겨졌어. 아라파트가 58명 대표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와서 직접 열쇠를 받아갔다. 어제까지 이스라엘 깃발이 걸려있던 건물에 오늘은 팔레스타인 깃발이 올라간 거야. 254km짜리 성유관은 봉쇄됐고 프로젝트 플라워는 중단됐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미사일 설계도를 외교 행랑에 넣어서 급하게 빼갔어. F-14 부품 거래도 군사협력도 경제협력도 전부 끊겼다. 2500년 동안 이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이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씁쓸해. 왕이 부패하니까 혁명으로 갈아치웠는데 새로운 사람이 자유가 아니라 신의 법을 들고 온 거야. 여성은 히잡을 의무로 써야 했고 서양 음악이랑 문화는 금지됐어. 반대하면 또 잡혀갔다. 감옥 한 곳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간 셈이지. 왕정이든 신정이든 평범한 이란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 이스라엘도 충격은 마찬가지였다.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나마 뒤를 봐주던 유일한 무슬림 우방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한 거니까. 벤구리온이 설계한 외곽 동맹 전략의 핵심 축이 날아간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이렇게 적이 된 뒤에도 이 두 나라가 몰래 거래를 계속했다는 거야. 적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에 손을 내밀었어. 무기를 들고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기회를 잡았어. 이란이 혁명으로 나라가 뒤집어진 틈을 노려서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은 거야.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지. 이란군은 혁명 직후라 상태가 엉망이었어. 샤 시절의 장교단은 숙청당했고 미국이 무기 거래를 끊어버렸으니까 부품도 없었어. 이란 공군 조종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F-4 팬텀 전투기가 경납고에 줄지어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날릴 수가 없는 거야. 전투기를 가지고도 하늘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어땠겠어? 미국이 이란에 팔았던 무기들은 전부 미국제였는데 미국이 등을 돌렸으니까 정비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야. 이란 병사들은 이라크 탱크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버텨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위기를 해결해준 나라가 있었어. 이란이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이란에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F-4 팬텀 부품을 넘기기 시작했어. 기록에 따르면 전쟁 초기 3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에 판 무기 규모가 약 5억 달러야. 이란 전투기 부품의 80%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왔고 약 350명의 이스라엘 기술자가 이란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정비해줬어. 이란 조종사가 작은 사탄의 기술자가 고쳐준 전투기를 타고 이라크군을 폭격하러 나간 거야. 공식적으로는 서로를 저주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같은 활주로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스라엘의 계산은 이랬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미 핵 원자로를 짓고 있었어. 만약 이란이 전쟁에서 무너지면 이라크가 중동의 최강자가 돼. 핵무기를 가진 이라크가 아랍 세계의 맹주로 올라서는 시나리오. 그건 이스라엘한테 지금의 이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악몽이었어. 차라리 이란이 버텨서 이라크를 8년 동안 묶어두는 게 이스라엘한테는 이득이었던 거야. 표면적으로는 너 죽어라 하면서 뒤에서는 근데 네가 죽으면 나도 곤란해 라는 거지. 적대적 공생, 서로를 죽여라 하면서도 네가 사라지면 나도 곤란해인 관계. 이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진짜 구조였어.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미국까지 끼어 있었어. 1985년 미국 레이건 정부는 이스라엘을 중간상으로 이용해서 이란에 무기를 팔았어. 그런데 그 수익금을 뭘 한 줄 알아? 지구 반대편 중남미 니카라과의 반정부 반군한테 몰래 넘긴 거야. 이게 바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야. 미국이 적국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남미 반군을 지원하고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다리를 도와준 거야.
이스라엘의 라빈이랑 페레스 같은 지도부가 이 접촉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기록까지 있어.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 정작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거래를 멈추지 않았어. 왜냐? 이란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도 약해지거든. 적이 있어야 내부가 뭉치고, 적이 있어야 군사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이건 이념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어. 이란 이라크 전쟁은 8년 동안 계속됐어. 그 8년 내내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무기를 대줬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건 양쪽의 평범한 청년들이었고, 뒤에서는 국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필요에 의한 적대는 점점 진짜 적대로 변해갔어. 핵이 등장하면서 2002년 8월 14일 이란 반체제 무장조직 MEK가 세계를 뒤흔드는 폭로를 냈어. 이란이 나탄즈라는 곳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었고 아라크에는 중수로까지 건설 중이었다는 거야. IAEA가 긴급 사찰에 나섰고 중동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체스판 위에 새로운 말이 올라왔는데 그게 핵이야. 이스라엘은 즉각 반응했어. 2010년 미국과 함께 만든 사이버 무기 스턱스넷을 이란 나탄즈 핵시설 컴퓨터에 몰래 심었어. 이게 뭐냐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야.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계가 폭주해서 스스로 망가지도록 만드는 거지. 약 1000기의 원심 분리기가 이렇게 파괴됐어. 이란 기술자들은 기계가 왜 고장나는지도 한동안 몰랐다. 그것만이 아니야.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란 핵과학자 5명이 차례로 암살당했어. 폭탄이 터지기도 했고 총에 맞기도 했어. 배후는 모사드가 기획하고 이란 내 반체제 조직이 현지에서 실행한 것으로 추정돼.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2020년 11월 27일에 벌어진 일이야. 이란에서 핵의 아버지로 불리던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외곽도로를 지나고 있었어.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 그런데 현장에 저격수가 없었어. 트럭 위에 설치된 기관총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원격으로 발사된 거야.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 다치지 않았어. 오직 파크리자데 한 사람만 정확하게 맞았어. 모사드의 작전으로 추정돼.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2018년 4월 30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TV 생방송에 나와서 파일 한 뭉치를 들어보였어. 모사드가 테헤란의 비밀 창고에 침투해서 핵 관련 문서 5만 5천 페이지를 통째로 빼온 거야. 24명도 안 되는 요원이 6시간 반 만에 작전을 완료했어. 이란이 프로젝트 아마드라는 이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어. 원본을 통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란이 위조다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 3주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어. 처음에는 체스를 두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체스판을 넘어서 직접 주먹이 오가기 시작한 거야. 이란은 그 사이에 저항의 축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는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둘러싸기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직접 오지 않아도 사방에서 이란의 손이 뻗어오는 셈이었어. 그러다가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미사일을 주고받았어. 대리전의 시대가 끝나고 직접 충돌의 시대가 열린 거야. 그리고 2025년 6월 12일 전쟁이 터졌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선제 공격했고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발이 넘는 보복을 퍼부었어. 미국까지 직접 참전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어. 카타르의 중재로 겨우 12일 만에 휴전됐지.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기습공습했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막혔고 유가는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어. 한때 같이 미사일을 만들던 두 나라가 지금은 서로한테 미사일을 쏘고 있어. 계산된 적대가 통제 불능의 적대로 넘어간 거야. 이 두 나라가 서로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구조. 한때는 맞았어. 재지 있어야 내부 결속이 되고 적이 있어야 군사비가 통과되니까.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어. 미사일이 직접 날아다니고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순간 계산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게 된 거야. 2500년 전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을 해방시켜준 데서 시작된 우정. 팔라비 시대에 같이 전투기를 운용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던 밀월.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끊어졌지만
적이 되고 나서도 뒤에서는 무기를 거래했어. 그러다가 핵이 등장하면서 진짜 적이 됐고,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란 시민들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1인당 소득이 반토막 났고, 이스라엘 시민들은 미사일 경보에 방공호로 뛰어들어야 하는 일상을 살고 있어. 지도자들의 계산이 깨진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야.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란은 혁명 전에 이스라엘이랑 같이 만든 파이프라인 대금 10억 달러를 아직 못 받았어. 2015년에 스위스 법원이 이자 포함해서 11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갚았어. 기록에 따르면 이란은 혁명 이후 15년 동안 이 돈을 청구조차 안 했어. 왜냐? 이스라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국가도 인정 안 하면서 돈은 받고 싶은 게 이란 이스라엘 관계의 씁쓸한 현실이야.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